자, 저 들어왔어요. 이번엔 유동화 제도.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자, 이 유동화 제도는 제가 짤막한 강의에 막 수박도 쪼개놓고, 뭐 파인애플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있어요. 한번, 확인을 좀 해요. 자,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자, 시작입니다. 일단 유동화는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이에요. 이걸 유동화라고 해요. 돈을 흐르게 하더라. 이게 유동화인데, 유동화는 항상 그냥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잘 팔릴 수 있도록 증권으로 변화시켜서 매각을 하죠. 근데 그 첫 번째 항상 유동화 대상 자산이 항상 요 백이라는 B 앞에 있는 게 유동화 대상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CM이 뭐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요 커머셜 모기지를 의미하는데, 이 커머셜 모기지를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CM 유동화인 거죠. 근데 CM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CM을 기초에서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를 시키죠. 이걸 우리는 CMBS라고 하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은행이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C만 톡 떼면 MBS가 되겠죠. MBS가. 아무튼 모기지를 기초자산 백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증권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2차 저당 시장은 우리가 금융의 전반부 우리 유튜브에서 은행이 끊임없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을 공급받아 갖고 와야죠. 이 공급받는 이 주택자금 공급시장의 일종이에요. 유동화 시장이. 그래서 유동화에서는 요 주택자금 공급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2차 저당 시장이 나오면 유동화 시장이라고 이해를 해줘야죠. 그런데 문구를 봤더니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 그 다음에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차입자와 어떤 은행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그러면 대출 시장이고 요걸 1차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틀렸죠. 그래서 2차가 아니라 1차 시장이죠. 그리고 2차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니까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2차 저당 시장의 대표적인 게 유동화 시장인데, 자, 유동화 시장은 1차 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 이게 모기지예요. M이라고 약자로 표시하죠. 이걸 1차 저당 대출자에게 팔게, 1차, 아이고 꼬이네. 1차 저당 대출자. 그러면 은행이겠죠. 은행이 팔게 되는 시장, 이게 유동화 시장이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이게 2차 유동화 시장이네요. 옳은 질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화 제도에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MPTS, MBB, MPTB라는 이 유동화 증권의 종류죠. 그러면 이걸 먼저 보자고요. 일단 주택저당 채권의 약자가 M이에요. 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입니다. 기초자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유동화 증권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자산, 이게 바로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를 말하는 거죠. 자, MPTS는 이 모기지 채권으로부터 MPTS라는 새로운 증권을 만든 건데, 이걸 우리는 지분형이라고 하는 거죠. 즉 수박을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듯이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모기지 채권을 쪼개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기초자산과 MPTS의 성격은 거의 일치해요. 뭐만 다른 거예요? 뭐만? 그렇죠. 금액의 크기만 다른 거죠. 공유 지분으로 쪼갠 거니까. 1억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것이니까 금액만 다른 거지, A와 A는 성격이 거의 동일해요. 거의.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두 채권과 새로운 유동화 증권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 해서 패스 스루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패스 스루형. 그리고 이 MPTS라는 새로운 증권을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구입하겠죠. 그래서 MPTS를 망가 투자자가 샀다 그러면 결국 주택저당 증권을 산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쪼개서 판매한 거니까. 그래서 MPTS를 산 투자자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에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싹 가져가는 거죠. 자신이 산 지분만큼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MPTS는 전부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이거죠. B가 없잖아요. 암기 코드는 B가 없으니까 T만 있으니까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MPTS의 경우에 주택저당 채권, 여기서 말하는 주택저당 채권은 요 모기지 채권을 말하죠. 모기지 채권의 소유권을 투자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왜? MPTS, 요걸 쪼개서 산 게 MPTS니까. 그 다음에 MPTS의 조기 상환 위험은 당연히 투자자가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요 7번이 이해가 돼야 돼요. 7번. MPTS는 지분형 증권입니다.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증권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증권. 요 증권은 바로 요 MPTS를 말하는 거예요. 요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이죠. 기초자산은 요 모기지 채권이고. 자, MPTS라는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모기지 채권의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요게 이해가 돼야죠. 이해 코드는 어떻게 해요? 자, 하나의 큰 수박을 이렇게 쪼개서 판매한 형태니까 요 쪼가리 수박의 맛과 당도는 결국 기초가 되는 원래의 수박의 맛과 당도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요게 이해가 돼야죠. 요게. 자, 그 다음에 MBB는 요 밑에다가 먼저 있네요. MBB는 주택저당 채권, 기초자산이 주택저당 채권으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만들었는데 MBB라는 거예요. MBB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를 가지고 새로운 유동화 증권을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주택저당 채권과 MBB는 서로 다른 채권이야 라고 법적으로 성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MBB를 산 투자자는 MBB를 산 투자자는 결국 주택저당 채권을 산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사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얘랑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채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BB를 채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순수 채권형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MPTS는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한 형태고 MBB는 순수 채권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순수 채권형이니까 A와 A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저당 채권에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MBB를 발행한 기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B 암기 코드는 전부 다 B만 있으니까 누가 다 갖고 간다? 발행자가 모든 걸 갖는 거죠. 그래서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MBB는 모기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합니다. X죠. 발행자가 갖는 거죠. 항상 여기서 말하는 요 현금과 관련된 위험, 또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 전부 다 요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 주택저당 채권에서 채권과 관련된 소유권과 위험이에요. 요놈이에요, 요놈의 소유권과 위험을 누가 갖습니까? 아니, MBB를 산 투자자에게는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MBB를 발행한 발행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자, 주택저당 담보 채권 MBB인데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차입자는 요 채권을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차입자예요. 요 주택저당 채권은 은행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생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차입자는 여기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입자의 어떤 이자가 이렇게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건 차입자가 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택저당 채권에서 만들어지는 이 사건은 MBB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단절시켜 놨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쪽에서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든 채무를 이행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때가 되면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는 따박따박 투자자에게, MBB를 산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MPTS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이쪽에 지금 차입자가 있겠죠. 차입자가 여기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자를 이렇게. 그럼 이 사건이 MPTS에는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PTS를 산 투자자는 차입자가 이자를 내지 않으면 MPTS의 이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형태는. 그리고 차입자가 이자를 납입하면 그걸 기초로 MPTS의 투자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고. 자, 그리고 가끔씩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MBB를 산 투자자가 자,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MBB를 산 투자자는 도대체 뭐 하려고 이걸 삽니까? 항상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위험, 주택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요 기초자산인 저당채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당채권에 대한 내 권리와 의무를 MBB의 투자자가 갖지 않는다는 것이 MBB로부터 아무런 이자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명심하셔야 돼. 자, MBB는 새로운 채권으로서 당연히 채권을 투자한 자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자가 차입자로부터 나온 이자를 받는 것이냐? 그러면 MPTS야. 차입자로부터 나온 이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MBB를 발행한 발행기관이 주는 이자를 받는 것이냐? 그러면 MBB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MBB는 채권형 증권입니다. 이해했고, 순수 채권형. 그 다음에 초과 담보. 자, 요 초과 담보를 한번 보죠. 제가 수업 중에서는 논리가 흔들어지니까 빼버렸는데, 이 초과 담보를 그냥 쉽게 말하면 발행자의 담보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발행자의 담보 책임. 지금 이 발행자가 무엇을 발행하는 거야? 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팔아요. 그런데 발행자는 MB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파니까 MBB에 하자가 있으면 발행자는 책임을 져줘야죠. 이런 걸 우리가 민법에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자, 발행자가 초과 담보를 제공한다는 건 발행자가 담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러면 이것도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MBB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발행자가 다 가져요. 따라서 어떤 상품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담보 책임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발행자가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니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이죠. 이걸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혼합형의 암기 코드는 투자자에 해당하는 T자도 있고 발행자에 해당하는 B자도 있죠. 그리고 투자자는 항상 뭐와 뭘 가져가더라? 현금과 조기를 가져갑니다. 이게 암기 코드죠.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를 가져갑니다. 그럼 지금 MPTB가 나왔고 뒤에 소유권이 나왔어요. 투자자는 항상 현금과 조기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농담처럼 추석에 집에 내려가는데 현금과 영광 굴비 조기를 가져가야지. 아니 소새끼를 들고 어떻게 가 집에. 소유권은 발행자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증권은 대부분 CMO이죠. 즉 MPTB를 한 종류를 발행하면 MPTB라고 하고 MPTB를 여러 종류를 동시에 발행하면 다계층 저당 증권 또는 CMO라고 하는 거죠. 자, CMO의 발행자는 이게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자, CMO의 발행자는 우영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 트렌치 해석은 그냥 종류라고 하면 될 거예요. 종류라고. 다양한 종류 증권을 발행한다. 그리고 CMO는 트렌치별로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온 거 몇 가지 해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집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때요. 이 유동화 증권을 하나만 가지고 발행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 채권을 발행 기간이 이렇게 끄집고 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발행 기간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모든 주택저당 대출 채권을 받아다가 뭔가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발행기간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는 거야. 자, 아무튼 발행기간이 수많은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 채권을 모아요. 이런 걸 우리가 풀링한다 그래요. 풀링. 집합을 모인다, 집합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풀링. 그래서 대부분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이 하나의 기초자산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요 풀링된 요 풀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저당 채권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 뭐 10년 만기짜리도 있고 15년 만기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또 상환 방식도 원리금 상환이 있고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 이 수많은 형태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적당히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 요 하나하나를 트렌치라고 하는 거예요. 쪼각낸다는 거예요. 쪼각낸다. 트렌치라는 게. 그런데 그냥 요 하나의 요렇게 하나로 조각이 나면 요 조각의 형태로 성격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걸 그냥 종류라고 그냥 해석을 하는 게 무난하다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여기는 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들어간다. 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둡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실질형인 자기관리, 그 다음에 명목형인 위탁, 기업 구조조정. 여기는 상근으로 두니까 위탁 관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항상 자기관리인 실질형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실질형이지만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형이에요. 명목형. 따라서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X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로는 설립을 할 수 없죠. 왜?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니까 현금을 끌어모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설립자본금은 실질형은 항상 5억, 명목형은 3억이죠. 실질형은 5억, 명목형은 3억.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해년마다. 근데 최근에 한 4, 5년간은 안 바뀌고 있어요. 아무튼 실질형은 5억, 명목형은 3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이죠. 따라서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야 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명목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럼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업에 인가를 받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완성체가 된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간접 투자 기구니까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야죠. 이걸 우리는 최저 자본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관리라면 이 최저 자본금, 즉 최소한 얼마를 끌어모아야 돼요? 70억을 끌어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금을 끌어모을 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항상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죠. 50%.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은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형 회사이겠죠. 이게 자기관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투자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꼭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 놨으니까 투자자의 안전을 위해 X예요. X.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회사지만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만 자금을 끌어들이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차입을 할 수도 있고 회사니까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대출. 프로젝트 대출은 항상 이 구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첫 번째. 개발 사업자가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당연히 은행에 가서 자금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대부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보대출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막 1조, 2조씩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LTV가 50%만 잡더라도 뭐 2조를 빌리면 담보물을 4조짜리를 줘야 되잖아요. 이 4조짜리 담보물이 있으면 뭐하러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프로젝트 대출은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현금 흐름으로 돈을 갚을 테니 대출기관에게 돈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출기관이 대규모의 자금을 프로젝트에 쏟아부을 텐데 혹시라도 요 개발 사업자가 뭔가 잘못돼서 프로젝트가 엎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발 사업자와 프로젝트를 뭔가 단절시키는 조치를 취해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요 제3의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출기관은 이 개발 사업자에게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라 그러고 대출을 개발 사업자에게 거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자금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회사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프로젝트 대출은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 부의 금융 효과, 이 부는 회계 장부예요. 회계 장부 밖에 있는 대출, 즉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대출이라는 뜻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어떻게 대출을 해주고 장부에 기록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장부에 기록이 되는데 누구 장부에는 기록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바로 요놈이겠죠. 개발 사업자. 대출 기관은 프로젝트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개발 사업자의 회계 장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자의 부의 금융 효과는 개발 사업자가 누리는 효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 수용 능력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발 사업자에게 채무의 수용 능력이 제고되는 거죠. 왜? 돈을 빌렸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합니다. 자, 이 에스크로우라는 건 제3의 독립된 회사가 자금을 관리해 준다는 거야. 대출기관 부서에 있는 에스크로우 회사를 대출기관 산하에 있는 에스크로우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운영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제3의 회사를 통해서 에스크로우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을 통제하기 위해서 독립된 어떤 계정을 운영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면 충분할 거예요. 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관리합니다. 이게 바로 X죠. 에스크로우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에스크로우 계좌는 누가 한다고요? 제3의 독립된 기관이 하거나 또는 대출기관 산하의 에스크로우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건설회사와 시공회사가 돈에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합니다. 천인공난리죠. 프로젝트 대출의 특징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다 이득을 가져가지만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전부 다 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공사비에 우선 지출되도록 해야 돼요.
공사비에 개발이익이 아니라 공사비에. 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지.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담보 신탁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담보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이 부동산 개발 사업지라는 게 뭐니? 그러면 대출 기간이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겠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토지가 이렇게 구입이 돼요. 토지를 구입해야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발 사업지라고 하는 거야. 개발 사업지. 그리고 이런 개발 사업지가 생기면 은행은 그렇죠. 이 개발 사업지가 나오는 쪽쪽 담보로 확보하겠죠. 그걸 담보, 신탁이라는 방법으로 담보를 잡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우리 평가사 시험에 한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에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게 오리지널 문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있는. 근데 얘는 그냥 주택연금이죠. 자,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 거죠. 항상 요건은 자, 부부 또는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아무튼 주택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생활비인 연금을 받는 건데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니겠죠. 소유권을 넘기면 팔아버렸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이게 우리 평가사하고 중개사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택연금은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는 정책금융이에요. 정책적인 어떤 복지를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연금 제도예요. 또는 대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엄격해요. 요건이. 우리가 이 요건은 꼭 암기하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고 9억 원 이상이면 9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되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주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거주 요건. 즉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때 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만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주택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연금에 가입해서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연금이 자동 상실이에요. 연금이 자동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계약이.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내가 지금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재개발이 되거나 주택이 재건축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집이 다 떼부서져 버렸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도 법이 미비해서 계약이 그렇죠. 이게 해지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명시적으로 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 재개발이나 주택 재건축의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취지에서 얘가 2번 평가사, 중개사 시험에 각각 한 번씩 나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금융론은 제가 수업 자료 딱 2강으로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수업 자료부터서는 단순 암기가 많아요. 여기 이제 죽었다 하고 암기하셔야 돼.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